12살 소년이 왕이 되었다. 그 아이는 왕좌가 무엇인지도 채 알기 전에 그것을 빼앗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까지 잃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이름 단종. 오늘 우리는 그 소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볼 것입니다. 1441년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의 맏아들 문종과 그의 빈권씨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홍이. 훗날 조선의 6번째 왕이 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탄생은 기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가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어머니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태자로서 오랜 세월 세종을 보좌하며 학문과 덕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깊이 사랑했고 어머니 없는 아이 곁에 늘 머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문종에게 주어진 짐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세종 말년에는 사실상 국정의 대부분을 문종이 처리해야 했고 문종 역시 그 과정에서 몸이 크게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기대했습니다. 세종의 정치를 이을 학문적이고 인자한 군주가 마침내 왕이 되었다고.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의 곁에는 11살 된 아들 이홍이가 있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에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문종은 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린 세자를 부탁한다고. 이 장면은 조선 역사의 고명 대신, 즉 왕이 임종 직전에 어린 후계자를 부탁한 신하들을 탄생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문종의 그 부탁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아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1452년 이홍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이었습니다. 나이는 12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소년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왕좌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그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통상적으로 대비나 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왕을 대신해 어른이 국정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 그런 어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할머니 뻘되는 세종의 후궁들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왕실 어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고명 대신들이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그리고 다른 원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좌하며 사실상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숙부들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문종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아래로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쟁쟁한 왕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형제들이었고 단종에게는 숙부들이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법도상 왕위는 왕의 직계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이었고 왕의 형제들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숙부들 중에서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이유. 훗날 세조가 될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문종과는 형제였고 단종에게는 숙부였습니다. 그는 무예가 뛰어났고 학문도 깊었으며 야망도 컸습니다. 세종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무인들과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명회, 권람, 신숙주. 이들은 훗날 수양대군의 쿠데타를 도운 핵심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보기에 당시의 상황은 불만스러웠습니다.
어린 왕을 앞에 두고 황보인과 김종서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인 자신들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특히 강직하고 권위 있는 인물로 변경에서 여진족을 몰아낸 무장 출신의 재상이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계획을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단종이 즉위한 지 불과 1년여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불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무장 출신이었지만 집에서 기습을 당한 노재상은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은 그날 밤 황보인과 다른 반대 세력의 대신들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단 하룻밤의 쿠데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 즉 난을 평정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름을 붙인 것은 수양대군 측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간신들을 몰아내고 왕실을 바로잡은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였고 어린 왕을 보좌하던 충신들을 죽인 반란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임했습니다. 쉽게 말해 문관과 무관의 모든 인사권을 혼자 쥐었다는 뜻입니다. 어린 단종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실질적인 권력은 수양대군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단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 남아있는 단종의 목소리는 극히 드뭅니다. 어린 왕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고 부탁했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곁에 남은 어른은 숙부밖에 없었습니다. 그 숙부가 무서웠겠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1455년 마침내 수양대군은 마지막 단계를 밟았습니다. 단종에게 왕위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역사에는 단종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양, 즉 자발적인 양이라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리 없습니다. 15살 소년이 왕위를 지켜줄 어른도 군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숙부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상왕이라는 것은 전왕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칭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15살의 단종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후 조선의 신하들 중 일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단종이 정당한 왕이며 세조의 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은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로 세종과 문종 시절부터 조선의 문물을 일군 인재들이었습니다. 사육신이 세조에게 반기를 든 방식은 쿠데타였습니다. 1456년 이들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자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회장에서 세조를 시해하고 단종 복위를 선언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당일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동참하기로 했던 누군가가 미리 세조에게 밀고했습니다. 세조는 즉각 관련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성삼문은 자표와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조를 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문 속에서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산문과 다른 사육신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그 가족들도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세조는 상황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운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종은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그 위험을 없애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상황 지위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왕족의 신분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노산군, 즉 군이라는 낮은 자기를 가진 일개 종친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청령포는 서강이 삼면을 감싸고 한쪽은 험한 절벽이 막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곳. 도망치기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외딴 장소. 17살의 소녀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머무는 동안 영월의 백성들은 멀리서나마 유배된 왕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읊었다는 시조가 전해집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놓다. 긴 이별길을 떠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마음 둘 곳 없어 물가에 앉았더니 흐르는 물도 나처럼 울며 밤길을 가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 단조로운 가락 안에 담긴 외로움이 수백 년을 넘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해 여름 홍수가 나서 서강이 범람했습니다. 청령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단종은 영월의 관하 안에 있는 객사 관풍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단종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조선의 조정에서는 단종의 처분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측근들 중 일부는 단종을 살려두는 한 복위운동의 씨앗이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조 역시 그 위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조의 동생이자 단종의 또 다른 숙부인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꾀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유배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근의 호족들을 규합해 거사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면서 세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단종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사약을 받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단종이 사약을 받아 마셨으나 잘 죽지 않자 왕명을 전달하러 온 사신이 직접 그를 해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세조시대의 공식 기록은 단종의 죽음을 가능한 한 모호하게 처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1457년 음력 10월 24일 17살의 단종이 영월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단종이 죽은 뒤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면 연좌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월 호장, 즉 지방의 말단 관리였던 엄흥도라는 인물이 나섰습니다. 그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영월 동쪽의 산에 묻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엄흥도는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도리라 여겨 나섰습니다. 훗날 조선 후기에 단종이 복위되면서 엄흥도의 행동도 재평가되어 충절의 상징으로 기려졌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세조는 그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실록에서도 단종에 관한 기록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니 왕의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낮은 이름으로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이 세조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세조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지려 했지만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영월의 백성들은 단종의 무덤을 몰래 돌보았습니다. 사육신의 이름은 비밀리에 전해졌습니다.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구전으로 남아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세조가 죽은 뒤에도 단종의 복위 문제는 조선 내내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단종 복위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곧 세조의 찬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1698년 조선의 19대 왕 숙종은 단종을 복위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41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단종은 다시 왕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묘호도 얻었습니다. 단종, 발을 단 마칠종. 그리고 그의 어머니 현덕왕후도 함께 복위되었습니다. 영월의 무덤은 왕릉으로 격상되어 장릉이 되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영월에서 살아 숨쉽니다. 해마다 단종 문화제가 열리고 청령포에는 사람들이 찾아와 그 아이가 바라보았던 강물을 바라봅니다. 장릉에서는 지금도 제사가 지내집니다. 관풍원이 서 있던 자리에는 자규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자규는 두견새의 다른 이름으로 피를 토하며 운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한이 맺힌 사람의 영혼이 두견새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그의 혼이 두견새가 되어 영월 산속을 날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봄이 되어 두견새가 울면 사람들은 그것이 단종의 울음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흔히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는 착한 피해자와 나쁜 가해자의 단순한 구도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세조는 권력에 눈이 먼 냉혹한 찬탈자이고 단종은 순수하고 무고한 희생자라는 구도입니다. 물론 그 구도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종이 겪은 일은 분명 부당했고 그 죽음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조라는 인물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즉위 후 조선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경국대전이라는 법전 편찬을 주도했으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의 잔인함과 별개로 그의 통치에는 기여한 면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어쩌면 단종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둘러싼 이 싸움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사육신의 가족들, 황보인과 김종서를 따르던 신하들, 금성대군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연루된 지방 사람들. 역사의 무게는 그 이름 없는 많은 이들의 상 위에도 짓눌렸습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단지 어린 왕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왕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고 마침내 목숨까지 잃은 한 아이. 그 아이가 영월의 차가운 강가에 홀로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던 장면. 그 장면이 우리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립니다. 권력은 결국 사람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 오르는 것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단종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온몸으로 죽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월의 강물은 흐릅니다. 청령포를 감싸던 그 서강이 여전히 흐릅니다. 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단종의 이름을, 그 아이가 바라보았던 강을, 그리고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득 떠올리는 그 이야기를. 12살의 왕이 되어 17살의 세상을 떠난 소년. 그가 흘렸을 눈물의 무게를 우리는 여전히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